넷째 주고 저희가 항상 네 번째 주에 다 같이 캐시플로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근데 2년 전에 이 앞에서 두 테이블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금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성공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성공이란 것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 자유 같은 부분, 경제적 자유 부분을 금융으로 어떻게 한번 적용을 시킬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공 다들 하고 싶으세요? 그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공을 하는데. 건강, 끈기, 마인드. 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본인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그거 성공하기 어렵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50대 초반이신 분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렸나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로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오면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도 맞는 얘기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억대 연봉자, 어디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어떤 자유, 이런 것도 성공이기는 한데 본인이 성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에게.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하면 성적, 성적순, 그죠? 대한민국 교육에서 계속 경쟁을 하죠, 누군가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먼저 성공을 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성공의 그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먼저 한다고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좋다고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보통 여기 다들 직장 다니시죠? 직장에서의 성공은 뭘까요? 승진, 진급, 월급. 저희 팀장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직장인들의 성공은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원 되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성공이래요. 자, 그럼 인생에서의 성공은 뭘까요? 조금 포괄적으로, 금전적인 거 말고. 행복, 존경,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이 꿈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꿈. 빚을 갚는 것도 있어요? 꿈. 딱 입 밖으로 딱 나오지 않죠, 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 아니죠. 저희가 젊은 거고 어린 아이들한테 꿈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볼게요. 예, 오늘 탐사 플러스도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틀 뒤면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을 맞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과거만 해도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과학자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다르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공무원, 건물주,
심지어는 장래 희망이 아예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는 어른들 못지않게 팍팍한 삶에 꿈꿀 사이가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왜 되고 싶어요? 빌딩이나 땅 주인이? 또 돈도 잘 벌 땅 수 주인. 있고 뭐 나중에 살기도 편하고. 변호사, 검사, 판사 등 그냥 먹고 살기 편하려고요. 혹시 의사 있을까요? 돈 잘 버니까 이제. 하고 싶은 직업은 달라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겁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회사원이 되겠다는 한 초등학생은 그 이유가 어른 답변 못지않게 현실적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한 일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한 전시회. 공무원과 교사를 표현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꿈꾸는 장래 희망을 작가들이 캐리커처로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진취적이고 좀 이름을 알릴 수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직장에서 퇴직을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길게 가는 것, 좀 안정적인 것 이쪽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취재진이 직접 서울 시내 초중 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장래 희망이 있다는 청소년 가운데는 초중 고교에서 모두 아이돌이나 운동선수 등 문화체육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동 2위는 교사와 대학 교수가 차지했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고 연금이 나오는 등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잘리지도 않고 안정적이니까.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문화체육인과 교사가 각각 1위와 3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정성과 소득을 따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가장 선망하는 직업 1위로 공무원을, 2위로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를 꼽았습니다. 이유 역시 안정적이어서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는 답변 순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이 없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6.1%에 그쳤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대인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한 20, 30대 청년층을 가리키는 N4 세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다리가 끊겨진 상태에서 사실 꿈은 청소년들에게 사치일 수 있습니다. 꿈을 유지하고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들 알고 계시던 문제인가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돈과 시간. 꿈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참 한번 해보세요. 꿈을 다 적어보세요. 꿈을 뭐 100개든 200개든 다 적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적고 나면요. 내가 적었던 꿈 목록 있죠. 거기에 80%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래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정말인가? 아닌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80%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게 제가 꿈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제 직업. 네. 변호사. 저는 전공은 생물학을 했었고요. 지금은 자, 우리 그 꿈에 건물주 나와 있죠. 네, 그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길인지? 강남, 테헤란로. 여기 이 사진 안에 제 직장이 있어요. 제 직장이 어디냐면 여기 끝에 있는 건물 있죠. 여기가 동부금융센터라고 해서 25층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간판이 없는 은행이 있어요. 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부모님들은 여기에 땅 안 사놓으시고 뭐 했을까요? 자,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랬대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 딱 한 번 보고 알아챘어요. 아, 여기 어디다. 네. 자, 여기 땅 사놓으셨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여기 땅 사놨으면 코엑스. 자, 여기 땅 사놨으면 뭘까요? 롯데. 자, 가장 비싼 땅이죠,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10조예요, 10조 심지어 지금. 한전 부지. 자, 그러면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가 테헤란로예요. 이때 왜 안 사놓으셨을까요? 이 땅은 10조인데 10조 지금 10조. 10조 상상이 가세요? 얼마인지? 그쵸. 이게 오래전이 아니라 70년대래요. 70년대. 아주 오래전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한 20대 초반일 때. 저희 부모님들 나이. 그쵸? 자, 테헤란로가 이렇고요. 하나 더 가보죠. 가로수길. 가로수길 보이세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산 건물이 있나요, 지금? 그럼 이 상속을 받은 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이, 이 건물들이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땅을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이분들이 몇 살 때 증여를 받았는지? 자, 몇 살 있어요? 여기. 6살인데 건물주래요. 자, 요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래요. 왜?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참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1등하고 2등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공무원, 건물주. 공무원이 안정적인 것 같으세요, 요즘? 아이들 눈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봐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되는 방법이 완벽하게 달라요. 공무원과 건물주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한 사람이 했냐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꿈은 재벌 2세래요. 재벌 2세가 꿈인데 누가 노력을 안 해요. 내가 재벌 2세가 꿈이려면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 그쵸? 아빠가 재벌이면 내가 재벌 2세죠. 근데 내 꿈은 재벌 2세죠. 그러면 아빠가 왜 노력을 안 하셨을까?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 아빠는 왜 땅을 안 사놨지? 우리 할아버지는 왜 땅을 안 사놨을까? 라고 자체가 거의 웃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자, 월평균 임금 변화 볼게요. 그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인데 보면 1층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는 58만 원 받았는데 2014년도에는 97만 원. 2층에 뭐 의료업계 종사자 125만 원에서 133만 원. 미용업계 비정규직 80만 원에서 164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15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어요. 한 10년 동안. 자, 근데 건물주가 받는 월 평균 월세는 얼마가 올랐어요? 월이에요, 월. 연봉이 이렇게 올라도 좋겠죠. 근데 월 받는 돈이 이렇게 올랐대요. 이래서 건물주가 꿈이죠. 근데 누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하죠, 자꾸.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아빠가 앞으로 될 거니까. 우리 자녀가 나중에 나와서 아빠는 왜 그때 뭐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 찾느냐, 도전을 할 것이냐. 아까 말한 공무원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되는 방법이.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건물주는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 일하는 곳은 이곳이고요. 신한 PWM이라고 해서 보시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기본 자산 5억 이상이 있으신 분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텔러가 아니라 VIP들을 모시는 비서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전 센터장님이신데 보면 더 벨이라는 금융 잡지에 이렇게 나오세요. 이분이 저희 지점에 보면 얼마가 있냐면 신한 PWM 강남센터의 관리 자산은 1조 5천억이다. 근데 회원이 몇 명이에요? 700명. 그럼 한 명당 얼마를 넣어놨을까요? 계산해보세요. 좀 많이 넣어놨겠죠. 1인당 최소 20억씩을 넣어놓으셨어요. 우리 옆에 보는 지점 같은 데 있죠. 은행 지점. 그냥 거기에 현금 얼마 정도 예치돼 있을 것 같으세요?
10억? 21억? 한 50억 정도. 그 정도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지점에 얼마가 돼 있다고요? 1조 5천억. 자, 그 다음 센터장으로 오신 분인데요. 이분도 잠실에 있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재 센터 고객 중 66%가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4% 중반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은행 금리 몇 %죠? 자, 여기는 4%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지점은. 오고 싶으시죠? 자, 20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20억이 있으면 4% 하면 얼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지금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그래서 만나는 고객들을 보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센터에 있으신 분들, 팀장들, 그리고 저희 지점은 센터장이 한 명 있고요. 부센터장이 3분이 계시고요. 일반 팀장이 4명이 있어요. 차장급이 4명. 그리고 대리 과장 해서 한 4명 정도 있고요. 은행만 그렇게 있고 보험도 같이 있고 증권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층에 아까 말한 그 동부금융센터 25층에 한 층에 그 3개의 센터가 다 있고요. 밖에서는 간판이 없어요. 25층에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곳에 있어요. 개인 PB센터라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부자들을 많이 봤죠. 그럼 부자들의 습관을 제가 유심히 보고 관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시중에 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도 있고요.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 이런 책도 있고요. 읽어보신 책 있으세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도 있고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자,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보신 책들 있죠? 읽어보시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처럼 생각을 해요. 부자들의 사고법이 뭐가 있어요? 결국 돈 있어야 돈 버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업 자금이 없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돈만 있었으면 강남에 땅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뭐예요? 못 샀다는 거죠. 이 책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부자들의 마인드가 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이 없구나. 왜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이 책들 안에서 저는 보고 그 사람들 그냥 말장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팁 주세요. 팁.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죠. 팁 안 주죠.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어갈 때 팁을 주더라고. 그 방을 서빙해주는 분한테 들어갈 때 팁을 줘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 서빙하는 사람이 이 방을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반찬이 떨어지면 부르지 않아도 반찬이 채워진대요. 왜? 기분이 좋잖아. 처음에 딱 팁을 받으니까. 그러면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먹고 나서 가면서 선심 쓰는 척 팁을 줘요. 뭐가 달라요? 선심은 선심대로 쓰고 혜택은 난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실제 부자들은 먼저 챙겨줘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다는 거죠. 2만 원을 챙겨줬다 그러면 2만 원 이상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건 예를 드는 거고요. 이런 거는. 자,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긴 벌었으나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절대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은 절대 안 하세요. 자기는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만 하세요. 아이러니해요. 근데 우리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건물주 되고 싶다고 했죠. 집 빌려주는 거.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 해보신 분, 하고 계신 분. 잘 된다, 나. 지금 잘 된다. 왜 안 될까? 부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실 부동산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임대 소득을 얻고 있다. 없으세요? 한 명도? 네. 저는 임대 소득이 있어요, 저도.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정말 머리를 굴려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뒤쪽에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긴 하겠지만, 졸업을 하면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물을 찾아서요, 부모님한테 포트폴리오를 했어요. 나한테 투자를 해라. 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게 주고 나머지 차액 이자는 내가 갖겠다. 잘 됐을까요? 네, 4년째 되게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해요, 부자들은. 근데 부동산에 70%를 투자를 하고요. 주식에 30%를 투자를 한대요. 근데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부동산은 방패고, 그쵸? 주식은 창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대요. 계속 떨어진대요, 주식. 떨어지는 장에서 자기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그분들도 똑같이 빠져요. 근데 우리는 죽겠죠, 막 떨어지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뭐냐면 이분들은 70%의 방패 있죠. 방패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식을 메꾸는 거예요. 자, 주식이 점점 가격이 떨어질 때 부동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이 가격이 올랐을 때 아까 말한 주식이 창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수익률을 갑자기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주식이 다시 오르면요, 저가에 매입했던 부동산 캐시플로우 있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놔야 될 돈인데 내가 주식이 떨어졌을 때 넣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죽어라 해가지고 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 20% 수익 볼 때 이분들은 2%, 3% 수익을 보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제는 그들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금리 얼마인 줄 아세요? 90년대 후반 금리 몇 프로? 10 몇 프로. 21%까지 갔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1,000만 원 넣어놓으면 이자가 1년에 210만 원이 붙는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요? 지금 저금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뭐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또 올렸죠. 올해 또 2번 더 인상을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부채가 굉장히 많죠. 지금 가계부채가. 어떻게 될지 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보면 예전의 부자들, 제일 초창기 때 부자들은 이 농경사회 땅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땅을 가진 상위 20%가 부자예요. 그러면 80%는 거기서 그 땅을 빌려다가 소작농들이죠. 일을 해서 부자들한테 바치죠. 이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요. 이때는 부자가 누구예요? 똑같아요. 아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왜? 밑에서 사람들이 막 곡물 막 해가지고 올린 거 부자 돼가지고 남죠, 자본이. 그 자본으로 다시 그 땅에다가 자기가 가진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이런 구조가 돼요. 10%의 상위 사람들과 80%의 중산층, 그리고 10%는 가난해요. 자, 우리나라 뭐 80년대, 90년대 이랬죠. 중산층 너무 좋았죠. 집에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굴릴 수 있는 자동차 한 대 있고 이대로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금리는 20%가 넘고 너무 좋았죠. 우리 어린 시절이에요. 다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분명히 한 55년에서 65년 사이에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분명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부분이고, 자, 그 다음은 정보화 사회. 기억을 해보면 우리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딱 들어가면서 막 인터넷 이제 막 ADSL 막 이러면서 막 인터넷 깔았죠. 모뎀 말고. 이러면서 정보화 시대가 가면서 이때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몰락을 하기를 시작했죠. 경제 상황이 자체가. 중산층이 몰락을 하면서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이게 나뉘기 시작을 해요. 정보화 사회. 자, 이후에는 뭐예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이제는 아예 1% 아니면 아예 99%.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밑에 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때 언제죠? 1800년대 뭐가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 있지 않았나요? 1차 산업혁명 때 키워드가 뭐예요? 증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1870년대는 2차 산업혁명이 이때 일어났어요. 이때 키워드는 전기. 자, 그 다음에 여기 1950년대는 뭘까요? 이때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대요. 이때의 키워드는 컴퓨터. 그쵸? 넘어갔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뭐가 나왔어요? 이때 컴퓨터는 이미 1950년도에 나왔고 90년도에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좀 우리가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뭐예요? 가장 엄청난 혁명이죠. 혁명. 스마트폰. 애플 나왔죠. 2007년도. 자, 그 다음에 지금 2015년도. 이때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도표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이전에는 다 농경시대예요. 3000년인지 몇 년인지 몰라요. 이거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지나오면서 기간이 한 300년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컴퓨터로 넘어올 때 몇 년 됐어요? 이제 한 30년 정도 텀 나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다시 4차 산업혁명에 넘어갈 때 텀이 계속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무슨 의미냐면 이게 보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을 하면 우리가 뭔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공존을 해요. 1차 산업혁명 때 증기 있었죠. 그 증기를 가지고 2차 산업혁명 때 전기를 만들었죠. 그 전기를 가지고 3차 산업혁명 때 컴퓨터를 돌렸죠. 그러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자, 돌아가서 1차 산업혁명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증기가 없고 전기가 없어. 그러면 인공지능도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가 없는데? 네,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공존하는데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이제 너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이게 위기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시대?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아니, 1차 산업혁명으로 갈게요. 1차 산업혁명 시대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기계 부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공장주 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공장주 하실래요? 기계 부수실래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그쵸?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2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저 때는? 컴퓨터요,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근데. 1, 2, 3차 산업혁명 때는 딱 봐도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왜? 이미 지나왔으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 때는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선택을 하나 잘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위 1%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때 이 위에 있는 10% 있죠? 이 10%에서도 9%는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자, 그래서 뭐 날마다 브랜드란 이런 책도 있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0명이 알고 있는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좋을까요? 10명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좋을까요? 1명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좋을까요? 좋은 브랜드의 기준은 뭘까요? 그쵸?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세요?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50억 분을 넘었대요. 총 사용 시간이. 자,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월 방문자 수가 2009년도에 1억을 돌파했고요. 올해 초에 누적
하루 누적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을 넘는데요. 뭐가 바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돈을 이 사람들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벌고 있을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패러다임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금융에도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한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 예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제일 센 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네, 얘가 제일 세지 않아요, 사실? 왜 얘가 셀까요? 짜비스. 인공지능 있잖아요. 우리도 수입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또 있어요. 퇴사학교라는 책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시그모이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요거를 버텨내면요. 성장을 하고요. 정점에 올라와요. 이 정점을 찍으면 떨어져요. 이게 우리 회사 곡선 아닌가요? 우리 회사 생활할 때 이러지 않나요? 처음에 막 힘들다가 어느 정도 일이 읽으면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정점에 올라가요.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나와야 되죠. 자, 이 시그모 커브에 그 하나 이론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나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요게 당연히 처음에는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변화의 커브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올라타봤으면 한 번 더 올라타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잘 나갈 때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때 안 하고 이때 해요. 이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도 갭은 이만큼 차이 나죠, 벌써. 그쵸? 자, 희망 곡선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길 희망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이렇게 되고요. 원래 우리의 말로는 이래요. 사람들은 요거를 희망하는데 실제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수입 곡선 자체가. 자, 처음에 여기서 똑같았죠. 근데 갭 차이가 얼마나 나요, 지금?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 세대보다 부유하게 살지 못해요. 인정하시나요? 정말로? 근거를 대려고 했는데. 그쵸.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키우면서 자,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나이 때 부모님은 몇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고 몇 살 때 결혼을 하셔서 몇 살 때 집을 얻으셨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실제 예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27살에 저를 낳으셨고요.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주공아파트를 본인이 매입을 해서 들어가셨어요. 자, 저는 지금 32살이거든요. 32살이에요. 그러면 지난날의 아버지가 5년 전이죠. 그러면 아버지 나이 32살에는 뭐였을까? 5살짜리 내가 있었고 내 동생이 태어났고 부딘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열심히 했고. 자, 근데 나를 대입해 볼까요? 아버지보다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집이 없네. 그쵸? 다 이게 떨어질 거예요. 부모님보다 분명히 잘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명견말리 한번 보세요. 집값은 올라도 안 되고요. 내려도 안 돼요. 이거는 한번 가셔서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집값은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빚이 계속 늘어나요. 누군가 그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사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그 집을. 40년이 넘어야지 그 돈을 갚을 수 있어요. 40년을 일해야. 자,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의 시대에 돈을 모으는 방법하고 지금 돈을 모으는 방법하고 분명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안정적인 거 좋아요. 도전도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잘 살고 싶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 그러면 도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도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Everybody agree, wait 1 minute, think about it. Is that right? Is there an opportunity where everybody against it, just wait for 1 minute, think about it. So 25 years old, don't worry. Any mistake is an income, is a wonderful revenue for you. So I told myself and told my young people, before 20 years old, be a good student. When you do entrepreneur, just learn some experience. Before 30 years old, follow somebody. Go to a small company. Normally in a big company, it is good to learn processing. You are a part of a big machine. But when you go to a small company, you learn the passion, you learn the dreams. You learn how to do a lot of things at one time. So before 30 years old, it's not which company you go, it's which boss you follow. It's very important. A good boss teaches you differently. And from 30 to 40 years old, you have to think very clearly when you're working for yourself. If you really want to be an entrepreneur. When you're 40 to 50 years old, you have to do all the things that you are good at. Don't try to jump into the new area. It's too late. You may be successful, but the rate of dying is too big. So 40 to 50, think about how can focus on things that you are good at. But when you are 50 to 60 years old, work for the young people. Because young people can do better than you. So rely on them, invest on them, making sure they're good. So when you are over 60 years old, spend time for yourself. On the beach, sunshine, right? It's too late for you to change normally. But this is my advice to the young people. 25 years old, make enough mistakes. Don't worry. You fall, you stand up. You fall, you stand up. Enjoy it. I mean, 25 years old, enjoy the show, enjoy the show. 예전에 왔을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스타트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스타트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직장을 여러분들이 정년까지 다니실 수 있으신데 정년까지 다니시고 나와서 결국은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업을. 근데 그때 가서 마인 말대로 50대 60대 돼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마인이 뭐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밀어주라고.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하니까. 지금이 그 젊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사업을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생계 유지하면서 뭔가를 옆에서 해야 돼요. 아까 그 시그모이드 곡선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를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자들이 이게 되게 커요. 셀프 리더십. 본인을 경영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부자들 보면. 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만이 경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뭘 먹을 거고 이거조차도 나를 경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경영 못하면서 뭔가 큰 돈을 혹은 큰 돈을 나는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요. 이 비즈니스 플랜을 찾으면 아까는 적들을 물리쳐야 됐잖아요. 이제는 고객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거의 끝나가요. 길의 끝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리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따라가실 것인지 안정적인 일을 할 것인지 도전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원래는 하지만 요즘에 제가 꽂힌 게 이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있었죠. 근데 이 캐시플로우 게임을 해보시면 해보시고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게임이 익숙해질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해보시고요. 누군가한테 가르쳐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의 흐름이 보여요. 아, 돈을 버는 건 회사에서 버는 게 아니구나.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분명히 느껴지실 거고요. 그게 느껴지셔야지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맞췄죠, 오늘 정확하게. 명견말리 꼭 한번 봐보세요. 집값이 왜 오르면 안 되는지, 왜 내려도 안 되는지.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